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학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캐나다 대기업 내에서 약국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형 같은 경우, 친형 같은 경우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형제가 둘 다 해외에서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해외 취업 상황에 대해서와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캐나다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간절했어요.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캐나다에서 좀 더 큰 무대에서 약사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약사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캐나다 약대로 가거나 미국 약대로 가지 왜 한국 약대로 왔냐 그랬는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돈이 있어야 가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거의 한국에서 한 5, 6년 정도 주 7일 한 12시간씩 매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돌아가는 하루가 조금 힘들어서 변화를 줘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를 계속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캐나다가 괜찮은 나라구나. 그래서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취업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만큼 넘지 못할 벽은 아니에요. 넘사벽은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 내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형 같은 경우도 미국 구글 본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형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도 다녔었고 이제 지금 현재는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영어 실력이 어땠냐? 아주 형편없었어요. 저는 공항 검색대에서도 잡힌 적이 있어요. 인터뷰하는데 영어 못해갖고 저쪽으로 따로 불려가갖고 짐수색 다 당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턴으로 일을 할 때는 거의 매일같이 이제 환자분이 He cannot speak English라고 거의 매일같이 그랬어요. 언어가 좀 안 돼갖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해외 취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학연수,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는데 어학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어학을 먼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학을 배워서 마스터한다는 게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이걸 어느 정도 핸디캡으로 갖고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부딪히면서 계속 극복해 나가야지 어학을 먼저 배우고서 어학을 마스터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원어민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그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학연수는 보통 10개월인데 10개월 만에 영어가 일취월장한다? 저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로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이 마음속에서 아주 간절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취업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대학 나오고 그런 애들도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업을 했냐? 저는 제가 취업하는 방법은 그냥 이력서를 엄청나게 돌렸어요. 저는 약사니까 약국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구글에다 그냥 파마시라고 그 타이핑을 쳤어요. 그러면은 캐나다에 있는 전체 약국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취업이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구글에서 나온 데를 전부 다 전화를 했어요. 만약에 사람을 뽑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이력서 바로 보내주고 직접 찾아가서 보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디드라는 이런 큰 잡 구하는 이제 웹사이트도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전화까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가 연락한 데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되고요. 제가 동네 주변에 있는 약국들은 전부 다 가봤어요. 다 가봐갖고 저를 뽑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건들은 별로 보질 않았어요. 위치나 이런 건 보지 않고 첫 번째로 본 게 잡이에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어디든 갈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 뭐 연봉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보면은 공부를 처음 같이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따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치. 캐나다에서 밴쿠버나 이렇게 토론토 같은 이런 대도시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조건도 좋아야 되고 연봉 같은 거요. 그리고 시간도 맞았으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물론 본인의 힘이 아닌 무슨 영주권이나 이제 워크퍼밋 때문에 조건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워크퍼밋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 시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갖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쉽진 않아요. 저는 와이프랑 둘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정착 자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무작정 여기서 계속 쏟아 부어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돈을 가져온 다음에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후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딱 2천만 원을 갖고 캐나다에 정착을 했어요. 2천만 원을 갖고선 이게 2천만 원 내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은 그냥 한국에 돌아가자, 이 생각으로 와이프랑 합의를 하고 이렇게 캐나다에 왔습니다. 다행히 그 2천만 원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잡을 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잡 구하는 데는 운이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파트타임과 이제 풀타임, 그리고 컨트랙터의 개념이 있는데요. 풀타임은 제가 이전 시간에 올려드렸던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병가라든가 short-term disability, long-term disability, 무슨 베네핏 카드라든가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파트타임하고 컨트랙터, 계약직은 그런 혜택을 거의 누리지를 못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은 파트타임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0명 정도 내에서도 2명 빼고는 전부 다 파트타임이에요. 계약직이거나. 보통 계약직의 경우에는 그냥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을 구하기가 어렵고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나? 일단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나, 캐나다 내에서. 그걸 제일 먼저 볼 거고요.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워크퍼밋이 있나, 이걸 제일 많이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가 좋아야 돼요. 이 지원자가 전에 일했던 경력, 전에 일했다면은 전에 일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동료가 아니라 반드시 한 명은, 보통 2명 내지는 3명의 레퍼런스를 적는데요. 동료가 아니라 반드시 한 명은 본인의 보스 또는 오너, 이 사람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스나 오너가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도와드리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레퍼런스에서 걸려갖고 잘 못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주권 중요하죠.
그치만은 뭐 워크퍼밋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별 받는 거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저도 워크퍼밋으로 지원해서 뭐 일자리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다만 힘들었던 거는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스폰서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거는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이제 학교에 등록을 시켰어요. 와이프를 컬리지의 가장 학비싼 어카운팅 그 학과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등록을 시켰고요. 그 등록시키면은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서 저는 저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를 구하러 다녔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LMI라는 이 레이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건데요. 이 LMI가 있으면은 이민을 거의 무사히 그냥 거의 100%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캐나다는 이민을 점수제에 따라서 이민 초청장을 주게 돼요. 그 당시에 점수가 보통 합격자 점수가 400에서 500점 사이인데요. 그 당시에는 LMI가 있으면은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LMI 하나로 이민 초청장을 받은 케이스예요. 네, 나중에 제가 다른 주제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LMIA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LMI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냥 뭐 거의 무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와이프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저를 오픈 워크 퍼밋을 받고 LMI를 받아서 연방정부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저는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예요. 원어민과 취업을 하는데 차별이 있냐? 물론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레퍼런스가 처음에 빈약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인식은 그래요. 저는 이민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캐나다 애들에 비해서 멘탈이 좀 더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어민과 했을 때 취업하는데 차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취업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진짜 적극적으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의 제목처럼 존버 정신을 가지고선 열심히 버텨야 돼요. 버텨서 본인을 잘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덤벼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퍼런스를 잘 쌓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의 레퍼런스가 돼서 다음 직장으로 갈 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될 수 있게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다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